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224화 집열원양입니다. 잡을집, 더울열, 원할 원, 서늘할 양이 되겠습니다. 집열은 뜨거운 것을 잡다는 것이고, 원양은 차게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뜨거운 것을 잡으니 차가운 것을 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 것이나 뜨거운 컵을 잡다 놀라 차가운 귓볼을 잡는 것 또한 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앞선 사자 해구상욕이 인간의 판단이 들어간 욕구를 말하는 것이라면 집열원량은 좀 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말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집열원량을 선한 본성에 비유하여 악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선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해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유가에서는 하늘이 정한 선한 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논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이가 성략을 만든 주자입니다. 주자의 성략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주자는 인간의 천성을 이와 기로 규정하였는데, 이 이는 만물에 깃든 본질로서 순수한 덕을 말하며, 기는 만물을 나타내며 이 인간도 이 기의 하나라고 합니다. 맹자는 선이 발현하는 시초를 단이라고 하였는데, 인이 예지의 이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이 단이며, 사단은 바로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척은지심, 잘못된 행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수호지심, 타인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 선악과 시비를 판별하는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칠정도 있는데요. 칠정은 인간이 가지는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이 사단시 이지발, 칠정시 기지발, 즉 이 사단은 이의 발현이요, 칠정은 기의 발현이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유학자들 사이에 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학자들 간의 의견을 달리하며 오랜 논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황은 주자의 설을 받아들여 이기,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기대성은 사단과 칠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기는 하나라는 이기 일원론을 주장합니다. 이후로 이황과 기대성의 상반된 견해는 나중에 유생들 간의 주리파와 주기파로 갈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선 사자 해구상욕이 이 사단의 이 수호지심에 가깝다고 한다면 집열원량은 칠정의 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을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다행행자와 둥굴환의 합자입니다. 다행행은 제가 180화 인고행적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죠.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내리는 것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기다란 밀가루 반죽이 있고 양단에 화살표가 있어서 양옆으로 쭉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중앙에 가로지른 것은 밀대에 해당됩니다. 화살표가 마치 이 가시를 그린 묘울신과 닮아 있어서 검문 이후 자형은 묘울신과 비슷하게 변형이 됩니다. 이는 각골에서 이른 자형의 의미가 검문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전자형은 이 큰대자와 아래 이 찌를 임자,
합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큰대자로 변화된 것은 이 자형의 의미에 임금의 긴 행렬 또는 임금의 큰 은혜라는 의미가 생겨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자형은 이 위에 흑도자와 밑에 찌를림의 조합이며 소전에서 나타나는 이 큰대자와 찌를림의 조합으로 된 이 다형 행자도 역시 아직까지 전해오기는 하나 거의 서지는 않습니다. 각골과 같은 석기시대에 이미 면 요리가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는데요. 중국 서쪽 칭하이성 신석기 유적에서 국수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고, 상나라가 있던 황하 문명에서 4000년 전 가장 오래된 국수가 발굴되어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고대 신석기 시대의 면 요리는 고급 음식으로 족장에게 대접하거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면은 그 긴 특성 때문에 장수를 기원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국수가 장수를 기원하게 된 건 한무제 생일에 국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은 이 180화 인구행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면은 복과 장수를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행이 뜻하는 바는 다행, 행복, 운, 요행, 은총, 임금의 은혜란 뜻이 있으며 이 면을 길게 느리다는 의미는 오래 살다, 임금의 긴 행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둥글환은 이 둥근 환을 빚는 이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둥글게 손으로 환을 빚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둥글게 하다는 의미가 부각되어서 건문자형은 이나 소현전자형은 이 사람의 이 두 손이 땅을 짚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이 각골자형과는 그 묘사하는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지만 건문과 소전에서의 의미 역시 둥글게 말다였습니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이 아홉구자에 이 삐침이 들어간 형태는 예서에서 이렇게 따듬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둥글환이 뜻하는 바는 둥글다, 둥글게 하다, 둥근 물체 등이며 이 소전의 형태가 땅에 떨어진 것을 이 두 손으로 뭔가 줍는 것 같아 하여 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잡을 집은 이 밀가루 반죽을 뜻하는 이 행자와 둥글게 빚다는 환의 합자입니다. 이런 밀가루 반죽을 둥글게 굴리다는 말이 되는데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앉아서 두 손으로 이 밀가루 반죽을 굴려서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잡다, 다스리다 이며 사람을 잡는 것으로도 해석하여 벗을 사기다, 벗 친구의 의미도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잡을 집에 위에 이 진면자가 들어간 자형은 이 기울점자입니다. 원래 점은 이 면을 만드는 이 집, 가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러한 의미는 없고 단지 기울다, 누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게를 뜻하는 점은 이 자를 쓰고 있죠. 이 점자가 차지할 점인데 공간을 차지하다는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형은 소전 이후 뒤늦게 만들어진 이 한자 자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더울열입니다. 이 자는 심을 예자와 아래 연화발이 있는 형태입니다. 심을 예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두 손으로 어린 묘목을 잡고 뭔가 심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풀조자로도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린 모종을 심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건문을 보면 땅에 심는다 하여 여기 흑도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으며 이 심는 사람은 이 여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초기 농경사에서 농업은 여인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농사를 맡는다는 의미로 나타난 자가 이 맡길 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벼 모종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농사는 여인의 몫이라는 의미가
이 맡길 위입니다. 소전으로 와서 이 모를 심던 사람은 이 손수자와 몽기자로 이렇게 따듬어졌으며 나중에 이 자는 둥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을 예는 어린 모를 풍성하게 키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심고 가꾼다는 의미와 가꾸어 풍성하게 된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심고 가꾼다는 의미는 농사 짓는 재주라는 의미로 이 재주예로 불리게 되고, 이 풍성한 모습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형세세로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 의미를 구분하여 자형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다, 키우다는 의미일 때는 이 풀초자와 아래 구름문이 추가된 이 재주예가 되었으며, 이 풍성하게 자란 이 형세의 의미일 때는 아래 이렇게 힘력자가 추가된 형세세가 됩니다. 연화발은 불화자가 받침으로 올 때 사용되는 형태인데요. 불화는 불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이 연화발은 예서에서부터 적기 편하도록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불화자의 의미는 불, 연기, 타는 물, 화재, 태양, 불태우다, 급한 성질 등이 되겠습니다. 더울 열은 이 불을 가까이 하니 덥다는 의미를 가진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횃불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 혹은 두 손에 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불을 잡고 있어서 뜨겁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검문자형은 이 보이는 형태가 없어서 정확히 알지 못하나, 소전자형은 키워 가꾼다는 이 제주 예자와 이 불화자의 합자입니다. 즉 불길이 자라나 활활 타오르게 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불길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분 또는 세력이 번성하다는 의미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뜻하는 말은 덥다, 뜨겁다, 따뜻하다, 태우다, 승하다, 흥분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소전에서는 이 심을 예가 키우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렇게 풀조자가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머리부에 풀조자가 들어간 자형 역시 불태우다는 뜻을 가진 이 불사를 열자가 새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는 주로 불태우다 또는 불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원할원입니다. 이 자는 언덕원자 그리고 머리혈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덕원은 기석음 안에 샘천자가 있으니 옹달샘이 자리 잡고 있는 상기석을 그린 자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샘천자를 살펴보면은 각골자는 오목한 지형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샘천자는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인데요. 소전자형만 해도 오늘날의 자형과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보이는 이 흰백자와 물수자의 조합은 예서에서 뒤늦게 완성된 자형입니다. 흰백자는 맑음을 뜻하고, 즉 맑은 물이 나오는 자리를 나타내는 자가 예서의 의미입니다. 또한 샘은 땅 속에서 솟아나온다는 해석에서 이 샘천자라고 하면 지하수 또는 저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듯합니다. 따라서 이 샘천자가 뜻하는 바는 샘, 지하수, 저성, 황천 등이 되겠습니다. 언덕원은 이 샘천자에 이 기석음이 있어서 상기석을 말하는데요. 샘이 있는 상기석이죠. 이는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샘에서 시작된 물길은 냇물이 되고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로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형의 의미는 시초, 근원의 의미로 이 근원원자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자는 샘이 있는 언덕 혹은 물길이 흐르는 들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샘물이 모여서 큰 물길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전의 근원원자 중에는
이 셈천자가 이렇게 3개씩이나 들어간 형태도 있습니다. 이 자 역시 언덕원 혹은 근원원자이지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셈물이 계속 모인다는 해석 때문에 이 자형에는 계속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덕원, 근원원이 뜻하는 바는 언덕, 근원, 근본, 저성, 벌판, 기인하다 등이 있습니다. 원래 이 근원원은 수원, 발원지의 의미로 만들어졌지만은 언덕, 근원, 근본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예세에서는 이렇게 삼수변을 추가해서 수원지, 발원지를 뜻하는 이 근원원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삼수변이 추가된 이 자형 역시 이 언덕원자와 의미상으로 큰 구별 없이 현재는 동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원할 원은 이 언덕원과 이 머리혈 또는 아래 받침의 이 마음심의 합자인데요. 셈이 솟아나는 상기석을 뜻하는 이 언덕원은 꾸준하다 또는 꾸준히 솟아나다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작은 셈에서 출발하여 점점 더 세력이 커지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다, 꾸준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사람의 품성에 빗대어 만든 자형이 이 받침에 이 마음심이 들어가거나 이 방에 이 머리혈을 넣어서 만든 이 원할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할 원이 뜻하는 바는 원하다, 바라다, 사모하다, 불호하다이며 또한 성실하다, 공손하다, 질박하다, 정중하다 등의 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방에 이렇게 머리혈이 들어간 원할 원이 주로 쓰이고 있고 받침에 마음심이 들어간 원할 원은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의미는 동등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서늘할 양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삼수변 혹은 이수변에다가 서울경의 합자입니다. 원래는 이 삼수변, 물을 뜻하는 삼수변이었지만은 서늘하다는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얼음 빙을 뜻하는 이 이수변이 들어간 자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수변은 이 얼음 빙자가 변해 올 때 쓰이는 형태인데요. 그렇지만 단독자로는 이 시험 모양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고대에는 농사 짓기와 먹거리를 구하기 쉬운 강가의 거주지를 잡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추운 겨울이 오면 황하는 단단히 얼어붙었고 풍랑에 굵은 얼음 덩어리들이 깨져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빙의 각골자는 강에서 깨진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문과 소전은 이 깨진 얼음이 위로 솟구친 형태를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편 이 얼음빙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라는 해석에서 이 물숫자가 이렇게 추가된 형태도 건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구성자로서 얼음빙은 이 두 개의 이 시어자 모양이었지만 단독자로는 이 물숫자가 이렇게 방에 들어간 형태가 소전에서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이 자는 더욱더 간략화되어서 이수변이 아니라 이 점주자가 한 획 들어간 이 형태가 오늘날 얼음빙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음빙이 뜻하는 바는 얼음, 얼다, 이 밖에도 기름이 굳은 지방, 엉기다 등 액체가 굳어진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음빙은 이 엉길 엉으로도 불리웁니다. 서울경의 각골자는 이 높은 축대 위에 세운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운 집은 주위를 살피기 좋은 망루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 주택보다 높은 관청이나 왕성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옛날 왕성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덕이나 이 축대를 높이 세워 그 위에다 지었는데요. 따라서 높은 집을 묘사한 경은 이 왕이 기가하는 궁궐을 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궐이 있는 도시, 즉 수도로서의 의미로 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경이 뜻하는 바는 서울, 돕,
언덕, 높은 언덕, 경관, 큰 창고, 높다, 크다, 성하다 등이며 또 근심하다는 뜻인데요. 이 자형에 창고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근심하다는 뜻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서늘할 양은 이 강가나 호수에 지은 높은 정자를 묘사한 자형입니다.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사람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을 수 있는 강가에서 피서를 즐겼으며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잘 드는 강변에 높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물가에 지은 정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뜻하는 바는 서늘하다, 시원하다, 열다, 쇠다 등이며 서늘하다는 의미는 이후 쓸쓸하다, 외롭다, 가을, 슬픔 등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집열원양, 즉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게 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공례편에 보면은 이 동원하정 또는 하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부모님을 공양한다는 말인데요. 이 해당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 위인자, 지례, 무릇 자식된 자의 예로는 동원이 하정,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부모님께 해드리며 혼정이 신성, 저녁에는 부모님의 주무실 잠자리를 펴드리고 새벽에는 그 안우를 살피며 재취 불쟁, 동료들과는 같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다. 혼정은 저녁에 잠자리를 정하다는 말이고요. 즉 부모님 잠자리를 펴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성은 아침에 살핀다는 말인데 아침에 부모님 침소에 가서 밤 동안의 안우를 살핀다는 말입니다. 추는 못생기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슷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랑캐 말고 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보통 추위라고 하면은 동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원하정과 비슷한 사자로는 이 동난하정 또는 이 숙흥온정, 온정정성 등이 있습니다. 숙흥온정은 일찍 일어나 부모님을 덥거나 시원하게 모신다는 말이며 이 온정정성은 덥거나 시원하게 밤에 잠자리를 정하고 아침에 살핀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